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막 정작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원했던 걸 억지로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첫 질문부터 참 묵직하네요. 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법한 일이죠. 네, 그쵸. 뭐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나 선생님의 칭찬, 아니면 그 사회가 정해놓은 번듯한 길, 이런 걸 걷기 위해서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조용히 묻어두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라는 게 참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경험의 한가운데를 지나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대라는 짐을 지고 계신 분들께 아주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죠.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 천재소년 한스 기벤라트의 삶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기시감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완전 소름 돋았잖아요. 그렇죠. 한스 기벤나트라는 아주 맑고 영특한 소년이 어떻게 어른들의 거대한 욕망과 획일적인 교육제도, 즉 그 무자비한 수레바퀴 아래서 서서히 질식하고 부서져 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네, 이게 과연 1906년 독일 이야기인지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진짜 그래요. 책의 첫 무대가 독일 슈바르츠발트, 직역하면 검은 숲이라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잖아요. 근데 한스의 아버지가 그 요제프가 참 평범한 인물로 나오죠. 네, 요제프 기벨라트는 지극히 평범한 중개업자입니다. 약간은 속물적이면서 당대 시민사회의 권위나 규칙에 한치의 의심 없이 복종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거든요. 근데 이토록 평범하기 짝이 없는 가문에서 막 돌연변이나 기적처럼 천재 아들 한스가 딱 태어난 거예요. 한 아이의 뛰어난 재능이 그 아이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비극의 씨앗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좁고 답답한 시골 마을에서 그토록 영특한 아이가 등장했으니까요. 온 동네 시선이 그냥 한스한테 다 쏠린 거네요. 온 마을의 목표가 오직 한스 한 명에게 집중되거든요. 마을 사람들과 학교의 지상과제가 바로 주 단위로 치러지는 엘리트 선발 시험인 주 시험에 한스를 합격시키는 거였습니다. 수석이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시켜서 신학교에 보내려고요.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목사나 국가의 엘리트 관료로 만드는 거였죠. 개인의 고유한 삶의 궤적은 철저히 무시된 채로 오직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기 위한 부속품 생산에 온 마을이 매달린 셈입니다. 와, 마을 전체의 욕망이 15살짜리 어린아이, 가녀린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진 거잖아요. 책 읽어보니까 한스가 감당해야 했던 희생이 그저 공부 시간 좀 늘리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그 일상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정규 수업 끝나고 교장 선생님 댁에 가서 그리스어 따로 배우고 또 마을 목사님한테 라틴어랑 종교 교리 배우고 저녁 먹고 나면 수학 과외까지 하잖아요. 밤 11시, 12시까지 깜빡이는 등잔불 밑에서 시저와 크세노폰을 번역해야 했고요. 복잡한 수학 문제도 풀어야 했습니다. 이 대목 읽으면서 저는 진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밤늦게까지 대치동 학원가 맴도는 모습이 딱 겹쳐 보여서 너무 가슴에 답답했어요. 시대와 장소만 바뀌었지 본질적인 구조는 무서울 만큼 동일하죠. 한스가 치러야 했던 가장 뼈아픈 대가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자라나야 할 어린 시절의 순수함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강탈당했다는 데 있어요. 원래 한스는 낚시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소년이었잖아요. 강가에서 반나절씩 수영도 하고요. 네, 맑은 강물 속에서 차갑게 파닥거리는 물고기를 낚아올릴 때 그 생생한 감각을 아는 아이였죠. 하지만 시험 준비라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낚시는 전면 금지당합니다. 감정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감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제 기억에 확 박힌 묘사가 하나 있어요. 그 토끼집 부수는 장면이요.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죠. 어느 날 한스가 막 두통이랑 피로에 지쳐서 예전에 자기가 정성껏 만들었던 근데 지금은 텅 비어버린 그 토끼집을 멍하니 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헛간으로 달려가서 손도끼를 들고 나오더니
그 토끼집을 산산조각 내버리죠. 네, 진짜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려요. 예전 친구 아우구스트랑 웃고 떠들려 놀던 추억이나 자기의 그 헤매갔던 어린 시절 자체를 자기 손으로 무참히 부숴버리는 묘사 같아서 소년의 내면이 파괴되는 게 너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그 도끼질은 대단히 상징적이면서도 비극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짓누르는 환경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 표출이기도 하지만요. 어른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공부기계가 되기 위해 스스로 인간적인 감정과 즐거움을 거세해버리는 일종의 의식적인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진짜 자기의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부분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거네요. 그런 희생 끝에 마침내 주시험에서 무려 2등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으로 합격을 하잖아요. 네, 온 마을의 축하를 받으면서요. 그렇게 합격했으면 15살 소년한테 이제는 좀 꿀같은 휴식을 줘야 마땅하잖아요. 먼지 쌓인 책 좀 덮고 다시 강가로 나가서 낚싯대를 던져야죠.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른들은 한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마을 목사님이랑 교장 선생님이 신학교 가면 전국에서 모인 애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뒤처지면 어떡하냐면서 딱따를 해요. 한스의 남은 여름방학마저 선행학습으로 아주 꽉 채워버립니다. 신약성서 원강에 호머의 그리스어 원정까지 억지로 읽게 만들죠. 요즘으로 치면 합격하자마자 입학 전 10-10 방학 특강에 애를 강제로 밀어넣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자유롭고 구조화되지 않은 시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낭비로 여기는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른들에게 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경쟁을 위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하는 불안한 공백일 뿐이었던 거죠. 진짜 숨막히는 광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아주 흥미롭고 이질적인 인물이 딱 한 명 등장하잖아요.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요. 온 마을이 한스의 성적과 출세 가능성에만 취해 있을 때 유일하게 한스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걸 꿰뚫어보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죠. 플라이크 아저씨가 한스한테 건네는 말이 참 따뜻하면서도 엄청 날카로웠어요. 핏기 없이 뼈만 앙상한 한스 보면서 영혼을 더럽힐 바에야 차라리 육신을 썩히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과도한 지식의 주입을 정확히 경계한 거죠. 휴가란 모름지기 쉬기 위해 있는 것이라면서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일침을 가합니다. 네, 속이 다 시원했어요. 플라이크가 철저한 경건주의자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보다 인간의 내면, 즉 영혼의 구원과 순수성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두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 주입식 교육이 아이의 영혼을 어떻게 메마르게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미 한스는 주변 어른들의 찬사랑과 우월감이라는 독에 깊이 취해 있었잖아요. 플라이크 아저씨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냥 고루한 노인의 잔소리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려요. 유일한 구명조끼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죠. 그렇게 엘리트들이 모인 마을브론 신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전 이 신학교 기숙사 환경이 철저히 통제된 폐쇄적인 공간이 한스처럼 예민한 아이한테 과연 좋은 영향을 줬을까 하는 의문이 확 들더라고요. 실제로 거기 분위기가 어땠나요? 마을브론 신학교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면서 미래의 순종적인 관료와 목사를 길러내는 인재 양성 공장이었습니다. 그곳 목표는 아이들의 개성을 꽃피우게 돕는 게 절대 아니었죠. 기계 부품 만드는 곳이었군요. 네, 소년들의 조야한 본능이나 예측 불가능한 낭만에 철저히 통제하고 억압해서 국가라는 거대 조직에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품으로 길들이는 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군상들이 모이는데 그중 한스의 방친구 루치우스 이라가 당시 교육제도의 지향점을 기괴하고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룸메이트 루치우스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 자기 비누 악기리 했다고 남의 거 몰래 쓰는 구두쇠잖아요. 주말에 검사받을 때만 깨끗한 수건 슬쩍 걸어두고요. 타인의 호의를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극도로 이기적인 아이죠. 나중에는 교양 쌓겠다고 바이올린 배우는데 남의 소리 방해된다고 자기는 귀마개 하고 연주하는 그 집요함이 참 웃기면서도 묘하게 학교가 원하던 인간상이랑 겹쳐 보였어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루치우스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나 예술적 감수성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성적 향상과 이익만을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학교 입장에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목표만 향해 가는 루치우스야 말로 가장 다루기 쉬운 이상적인 모델이었을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하지만 한스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진짜 운명적인 만남은 따로 있었잖아요. 헤르만 하일러너. 하일너라는 소년과의 만남은 한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한스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반대인 그야말로 천재적이고 반항적인 낭만주의 시인이잖아요. 규칙에 갇혀 질식해가던 한스한테 틈만 나면 시울고 규율조롱하는 하일러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하일로는 헤르만 헤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합니다. 신학교의 획일적 시스템은 이런 창의성과 반항기를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도로 적대시하죠. 모범생 한스는 처음엔 이 매혹적인 친구한테 끌리면서도 혹시 선생님들 눈밖에 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네, 그 내적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이 극적이면서도 마음 아프죠. 하일러가 다른 학생이랑 싸워서 학교 전체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했을 때 한스가 비겁하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찍힐까봐 겁나서. 하지만 그 회피는 한스에게 지독한 양심의 가책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한스의 삶을 지배한 건 어른들의 칭찬과 성적이라는 외부 잣대였는데 처음으로 양심과 진실된 우정이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결국 엄청 고뇌하다가 모범생 타이틀이랑 성적 다 포기하고 고립된 하일러 손을 딱 잡잖아요.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 한스가 오직 자기 의지로 내린 가장 주체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어두운 복도에서 한스가 손 내미는 장면에서 마음속으로 박수 쳤어요. 이제 진짜 자기 인생 사는구나 하고. 근데 학교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 우정을 절대 가만 안 두더라고요. 오히려 교장과 교사들인 하일러라는 불량한 독사과가 한스라는 우량아를 병들게 한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억압을 못 견딘 하일러는 무단 이탈해서 도망쳤다가 결국 퇴학당하죠. 하일러가 날아가 버리고 홀로 남은 한스의 삶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잖아요. 유일한 영혼의 안식처였던 우정을 잃은 고립감, 기성세대와 부딪히며 소진한 에너지, 겹겹이 억눌렸던 피로가 댐 무너지듯 쏟아집니다. 극심한 신경쇠약과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며 성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여기서 저를 제일 분노하게 만든 게 주변 어른들 태도였어요. 수석 다툴 땐 그렇게 웃어주며 특혜주던 교장이랑 교사들이 성적 떨어지고 쓸모없어지니까 고장난 기계대 하듯 냉정하게 등 돌려버리잖아요. 위로는커녕 조롱하고 벌 주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한스를 불러서 남긴 그 서늘한 경고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을 관통하고 있죠. 맞아요.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겉보기에는 제자를 걱정하는 조언 같지만 실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잔인한 통보입니다. 효율성과 성적 기준을 못 따라오면 수레바퀴를 멈춰 널 구해주지 않을 거다. 무자비하게 짓밟고 가겠다는 권위주의 제도의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결국 한스는 그 잔혹한 수레바퀴에 갈갈이 찍혀서 고향 마을로 돌아오죠. 몇 년 전만 해도 금이 환양 꿈꾸던 천재가 이제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병든 낙오자가 된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요. 고향 거리를 유령처럼 서성이죠. 어린 시절 놀던 매거리나 피혁공장 리제 아주머니 동화를 떠올리며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 속으로 필사적으로 숨어들려 합니다.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요. 생명력 잃은 나무가 억지로 싹 틔우려 발버둥 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안전했던 시절로 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낯선 빛이 찾아와요. 가을의 사과 과즙 짜는 일터에서 구두방 조카딸 엠마를 마주치게 되잖아요. 엠마와의 만남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찾아온 풋풋하고 관능적인 첫사랑이었죠. 과즙자는 달콤한 공기 속에서 장난치고 입맞춤하는 장면은 소설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한스가 사람의 온기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 같아서 저도 숨죽여 응원했어요. 근데 이 로맨스조차 결말이 너무 가혹해요. 한스에겐 절박한 구원이었지만 세상을 일찍 간 성숙한 엠마에게 15살 한스와의 입맞춤은 그저 가벼운 불장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훌쩍 고향으로 떠나버리죠. 이게 그냥 시련의 아픔 정도가 아니라 겨우 살려보려던 생명력 자체가 짓밟힌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세상마저 자기를 철저히 배신했다는 상실감이 한스를 회복 불능으로 밀어넣어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한스한테 아버지는 기계공 견습생으로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죠. 고상한 라틴어를 풀며 브로코트 입을 줄 알았던 소년이 기름때 묻은 푸른 잡옷복 입고 비굴하게 거리에 나서게 된 겁니다.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육체 노동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변적 공부와는 다른 새로운 감각을 맛보기도 합니다. 맞아요. 물집 잡힌 손으로 쇳덩이 다듬어서 쓸모있는 거 만들어내는 정직한 성취감이요.
옛 친구 아우구스트 도움받으면서 노동자 세계에 조금씩 적응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시간만 있었다면 치유됐을지도 모르는데 비극은 꼭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네요. 노동이라는 일상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일요일 술자리가 비극의 무대가 됩니다. 첫 주고받은 아우구스트와 직공들이 어울른 자리였는데 평생 그런 통제되지 않은 폭음이나 무절제한 어른들의 문화에 노출된 적 없던 허약한 한스가 그 혼돈에 속수무책 던져진 겁니다. 이미 내면이 산산조각난 한스한테 그 압력은 너무 벅찼던 거죠. 억눌렸던 감정이랑 피로 속에서 술을 못 이기고 길에 쓰러지잖아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려던 한스는 결국 다음 날 싸늘한 주검이 돼서 강물에 빠진 채로 발견됩니다. 자살인지 서구인지 명확하게 않게 끝을 맺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섬뜩한 모호함이 죽음의 무게를 더 묵직하게 짓누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마지막 순간이 어땠든 본질적으로 한스는 강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개인의 숨결을 허락하지 않고 효율성과 규격화만 강요하는 사회라는 수레바퀴에 의해 아주 길고 고통스럽게 천천히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장례식 장면이 진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교장이랑 목사가 무덤가에 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어쩌다 이런 불운을 맞았을까? 이러면서 남일처럼 혀를 차잖아요. 자기들이 애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티끌만큼의 자각도 없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참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 지독하게 슬픈 이야기가 헤르만 헤세 자신은 실제 삶을 뼈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아, 실제 경몰인가요? 네, 헤세 본인도 마울브론 신학교에 들어왔다 숨막히는 체제를 못 견디고 7개월 만에 도주했습니다. 우울증의 신경쇠약으로 권총 자살 기도도 하고 고향에 쫓겨와 시계 톱니바퀴 깎는 견습공으로 일했던 과거까지 한스의 궤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죠. 와, 주인공이랑 작가 삶이 거의 쌍둥이네요. 근데 아주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잖아요. 헤세는 살아남아 노벨상 받았고 한스는 강물에서 생을 마감했고요. 맞습니다. 헤세는 끔찍한 고뇌와 상처를 글쓰기라는 창조적 행위로 승화시켜 자신을 구원했지만 소설 속 한스에겐 억눌린 자아를 분출할 단 하나의 출구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헤세가 마냥 문학이라는 비상고 못 찾고 수능하려 발버둥 쳤다면 맞이했을 평행우주자 그려낸 거네요. 동시에 기성사회 교육제도에 엄청난 고발장을 던진 거고요. 여기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 독일에서 쓰인 이 소설이 왜 2026년 우리 현실이랑 소름 끼치게 똑같아 보일까요? 시대를 초월하는 뼈아픈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우리 사회를 굴러가는 무자비한 수레바퀴는 과연 뭘까요? 명문대 타이틀, 대기업 사원증, 완벽한 스펙. 우린 어쩌면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좁디 좁은 컨베이어 벨트에 강제로 밀어넣으면서 정작 애들이 쥐고 있던 낚싯대랑 토끼집을 다 뺏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개인의 개성이나 멍 때릴 권리를 시간 낭비로 규정하면서요. 한스의 비극은 결코 한 소년의 개인적 실표담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창의성과 숲 같은 본성을 폭력적으로 베어내고 규격화된 부품으로 만들려는 획일적 사회가 빚어낸 구조적 타살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와 성적만 맹목적으로 쫓게 만드는 무언의 압박, 그게 현대사회의 잔혹한 수레바퀴죠. 어른들이 흔히 이게 다 널 위해 사는 소리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칭찬이나 채찍질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어른들 자신의 명예심이나 허영, 빗나간 소유욕 채우는 도구 아니었나 싶어요. 수많은 현대의 한시들이 지금도 교실과 학원, 직장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먹먹합니다. 인간은 본래 점수로 측정될 수 없는 무한하고 다채로운 가능성을 품은 존재인데 말이죠. 수레바퀴 아래선 오직 효율성 하나만 세상을 지배하니깐요. 한스에게 필요했던 건 더 높은 점수가 아니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지친 어깨 보듬어줄 진짜 어른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화가 단순한 문학 감상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묵직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칙 해설본에 나오는 아주 도발적인 비유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남이 밀어주는 억압적인 수레바퀴 아래 짓눌려 고통받는 달팽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만의 꿈과 사랑, 고유한 역사를 싣고 굴러가야 할 수레바퀴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남이 밀어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납작 엎드려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이라는 온전한 수레바퀴의 주인이 되어 직접 힘차게 굴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 가슴 깊이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책을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